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오늘은 특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일본 만화가가 예언했다는 일본의 7월 대재앙설, 이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재앙설과 또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이 겹치면서 지금 걱정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부산대 지질환경학과의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교수님 모시고 방송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난카이 대지진설이 이미 좀 퍼진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뭐 분위기가 좀 떠들썩한 것 같아요.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줄은 저도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지사에서도 좀 관련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먼 걸음을 부탁드렸고요. 지금 이 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 만화책이죠. 내가 본 미래. 이 내용 얘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타츠키 료라는 작가의 만화고 이 사람이 앞서 뭐 동일본 대지진 또 코로나를 예언한 게 좀 얼추 맞는다 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저 만화 속 내용을 교수님께서도 뭐 확인해 보셨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냥 건너서 듣기만 하다가 카더라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도 많이 나오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굉장히 뭐 저도 이게 과학이라는 게 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과학 너머에 있는 특히나 지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질학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규모를 예측한다든지 시기를 예측한다든지 위치를 예측한다든지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틀렸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꽤 구체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만화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작가가. 일본과 필리핀의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돼 태평양 주변 나라에 쓰나미가 밀려든다. 이런 내용. 여기 나오는 이제 필리핀의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된다. 이게 뭐 난카이 해곡과 좀 일치하는 지역인가요? 지금 보면은 작가가 이제 스케치가 있어요. 그 만화책 안에 보면은. 그 스케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난카이 해곡 쪽은 아니고요. 그 자기가 손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되는데 약간 대만보다 어떤 위도상으로 조금 아래고 저기 난카이 해곡보다는 경도상으로 조금 더 서쪽이고. 경도상 좀 더 서쪽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 작가가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한 곳이 지금 필리핀 해판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판이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필리핀 해판이 이제 주변이 다 해구라고 하는 어떤 지질학적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구가 뭐냐면 그 해양 지각과 어떤 해양 지각이 다른 지각하고 충돌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다른 지각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 밀려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하는데 그 섭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불러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 필리핀 해판 오른쪽에 보면 이즈본인 마리아나 해구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난카이 해곡, 류큐 해구 둘 다 해구입니다. 섭입되고요. 서쪽으로 보면은 필리핀 해구라고 돼 있고 그 필리핀 해구의 서편에는 필리핀하고 대만이 위치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타츠키 료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 괄호하고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일단은 말을 했어요. 폭발과 분화는 다른가요 또? 아니 그 폭발하고 괄호 열고 또 괄호 열고 분화. 그러니까 저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또 그 뭔가 일본 남쪽 바다 저기 딱 작가가 딱 집어넣은 저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의 3배 정도의 거대한 쓰나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상에서 지금 타츠키 료 작가가 지목한 저 지점은 그 필리핀 해판의 경계부가 아닌 필리핀 해판의 한 가운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네요. 이게 보통 판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 활동이 있는 곳은 판의 경계부인데 저기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아무런 활동이 없는
좀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하늘 가운데는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예,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난카이 해곡하고 딱 봐도 엄청 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츠키료 작가가 묘사해 놓은 내용이 저기 이 여파로 홍콩하고 대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지역이 다 들어 올려져서 하나의 연결된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만화책상에 말을 해놨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예, 저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희가 홍콩, 대만, 필리핀 이어놓은 거거든요. 아, 저 왼쪽에 약간 연두색 부분이 땅이 들어 올려져서 저기 육지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 저 지역이 들어 올려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예, 저 지역이 지금 보면은 홍콩하고 대만 사이 바다가 대륙붕이라 수심이 한 150m는 되거든요. 예. 저기가 들어 올려져서 육지가 되려면은 거의 한 150m 정도가 땅이 들어 올려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뭐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저기가 되려면 난카이 해곡이 아니라 필리핀 해구에서 지진이 나야 돼요. 필리핀 해구에서 그렇죠. 예, 그래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 네네네. 그러니까 대만이나 필리핀 사이에 저기 필리핀 해구 쪽에서 지진이 나야 저기가 들어 올려져서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지진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지진에 의해서 150m가 한 번에 융기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소행성 충돌 정도가 돼야.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타츠기료 작가가 지목한 위치 자체가 화산 활동도 있을 수 없는 곳이고 지진도 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 어딘가에 소행성이 떨어지면 그 서쪽에 있는 뭐 이쪽으로 힘이 가서 저 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타츠키료 작가의 예언이 맞다 치고 그게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셨을 때 저 위치에 소행성 정도는 떨어져야 예언이 들어맞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아주 과몰입해서. 네, 그렇죠. 과몰입하신 거죠. 진짜. 예, 사이언스 프리익의 입장에서 이 말대로 되는 과학적 시나리오가 뭘까 딱 해봤을 때는 고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만화 속 내용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심지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향후 30년 안에 80%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뭔가 굉장히 말이 계속 재생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 타츠키료 작가의 그런 발언, 그 만화책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30년 안에 80%, 10년 안에 30%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제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도카라 열도라고 하는 큐슈 남서부의 바다 한가운데서 또 군발 지진이 수백 회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최근 뭐 열흘 동안 900회 가까이 877회 뭐 이런 들을 나오고.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발 지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지진이라는 게 큰 지진이 있고 그 큰 지진 이후에 뭔가 작은 지진 따라오잖아요. 작은 지진을 이제 여진이라고 부르고 또 큰 지진 전에 또 작은 지진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또 전진이라고 그러는데 군발 지진은 그 크고 작은 거에 차이 없이 작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센 건가요? 예,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지진이 크고 작음의 우열 없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본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들 네 가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인데 그 일본 정부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고 그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시 뭐 예상되는 뭐 인명 피해가 29만 명 쓰나미 피해가 21만 명, 뭐 그리고 건물 붕괴에 의한 사망자가 7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경제 피해 규모가 270조 엔 이렇게 270조 엔 네네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일본 정부가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공포심이 조장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본 학계 자체도 뭔가 조그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말한다기보다는 큰 게 있어도 이렇게 굉장히 확실한 부분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을 좀 엄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최대치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뭐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에 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일본 해구, 일본 동쪽에 있는 일본 해구에서는 8 이상 지진이 나기 어렵다라는 게 학계에서의 그 이야기였는데 네네. 정설이었는데 그게 구가 나다 보니까 이게 뭐 대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큰 재난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책임도 못 지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뭔가 최대치를 이야기하자 보수적으로 이런 식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근데 저 난카이 해구 저쪽에 뭐 주기적으로 100년에 뭐 100년 정도에 한 번인가요? 네, 크게 한 번 재앙이 있었다. 이거는 맞는 겁니까? 네, 뭐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뭐 200년 전, 뭐 300년 전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삼국 시대까지도 넘어가는 건데 그때 지진 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기록이 조금. 네, 그 역사 문헌에 기록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10세기 이전부터 기록이 있어요. 큰 지진. 그 남쪽 그 일본 그 큐슈 시코쿠 그리고 서남 일본 그 저기 뭐 오사카부터 해서 도쿄까지 그 남쪽 해안 지역에 지진이 큰 지진이 기록이 돼 있는데 한 13세기경부터는 그 기록이 매우 정교해지거든요. 13세기경부터는 기록이 매우 정교해지고 그때부터의 기록을 보니까 이게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남쪽 해안을 따라서 아주 떨어진 지역들인데 동시자발적으로 무슨 지방에서 어떤 장계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쓰나미가 여기도 났대, 저기도 났대,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기록들이 이제 다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광역적인 쓰나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한 점에서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야 되는데 단층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 피해 규모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을 때 규모가 다 8 넘어간다는 거죠. 그 8 넘어가는 어떤 다고 보여지는 그 역사 문헌에 남아 있는 지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1360몇 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1500년, 그 다음에 1707년 이제 후지산이 터졌던 해인데 그때가 이제 그 일본은 지진 앞에 또 호에이 그 연호를 써가지고 이름을 표시하는데 1700년도 1707년도 10월쯤에 이제 호에이 대지진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안세이 지진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1946년 일본이 이제 패망한 직후죠. 그때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보면은 주기가 한 100년, 200년 요 주기예요. 8 이상 되는 것만 따졌을 때. 네네네, 맞습니다. 1946년 마지막 쇼와 도난카이 지진 이후에 이제 7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80년 흘렀는데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게 또 이제 존재를 해요. 이게 단순히 100년 주기인데 100년, 200년 주기인데 그렇게만 보면은 지금 뭐 아직 100년 안 됐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 200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냥 한 100년 더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부정확하고 이렇게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우리 대비할 수 없으니까 손 놓고 있자.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약간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일본 남부 해안에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보노라는 그 항만 관리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이제 1700년 호에이 지진 때부터 그 항만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항만이 융기량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이제 호에이 지진 때도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한 147년 후에 이제 안세이 지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때도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쇼와 지진은 이미 이제 현대적 측량 기술이 이제 있는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거듭할수록 계속 융기하는 건가요? 계속 융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호에이 지진 나고 나서는 150년 걸려서 그 다음 안세이 지진이 일어나고 안세이 지진 다음에 쇼와 지진까지는 또 92년인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 주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또 보니까는
일단은 융기량이 호에이 지진 때는 1.8m였다가 안세이 지진에는 1.2m가 되고 쇼와 지진에는 또 1.15m가 돼서 융기량도 줄어들어요. 아니 이건 표본이 너무 적잖아요. 표본이 적죠. 네, 많이 적잖아요. 표본이 너무 적고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그래도 학계 내에서 일본 그 국내 저널에 일단 논문으로는 편찬이 된 내용이거든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일본 사실 이거를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내용 자체가 논란에서 여지가 많은데도 일본 정부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날지 100년 후에 날지 몰라. 이걸로는 지금 근거가 부족해라고 마냥 손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게 갑자기 일어나면은 또 이제 질타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텐데. 그렇지. 그걸 한번 겪고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런 근거가 빈약한 이론이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몇 없는 근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은 2034년 그러니까 2034년. 예, 그렇죠. 쇼와 대지진 이후로 88.2년 후인 2034년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네.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주기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럼 그 지금 900회 가까이 최근에 나고 있다는 군발 지진은 전에도 뭐 작은 것까지 본진 제외하고 뭐 작은 것까지 치면 그 정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늘어난 건 맞는 건가요? 아 그게 뭐 이 군발 지진에 대해서도 사실 학계에서도 아직 그 뭔가 다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있어요. 이 군발 지진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큰 지진이 한번 그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일본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냐면요. 그 지금 제가 필리핀 해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필리핀 해판이 일본 아래로 1년에 한 4에서 5cm씩 섭입을 해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매년 4cm씩 꾸준히 조금씩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4mm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면서 그 뭐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그 판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윤활유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결합된 상태로 꽉 맞물려 있고 그게 이제 뭐 100년 정도가 지나면은 한 4m 정도가 되잖아요. 4에서 5m가 되는데 그 지구 표면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딱 버티고 이렇게 우리 스프링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놔요. 그러다가 한 100년, 200년 그 주기가 되면은 활시위 당겼다가 놓듯이 그냥 팍 못 버티는 순간이 온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변이가 한 4m, 5m가 한 번에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동안 응축된 거니까. 그러니까 규모 9짜리 지진은 아무 때나 날 수가 없어요. 육지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바다 그 특히나 해구 섭입하는 곳에만 날 수 있는 지진이거든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최신 좀 이론인데 뭐 슬로우 어스케이크, 슬로우 슬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감지 못하고 작다고 무시하는 그런 지진들이 이런 이 섭입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흡수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 그죠. 이렇게 했다가 팍 가는 것도 있지만 슬금슬금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 계단식처럼 가다가 한 번에 팍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런 큰 지진에 의해서 다 소부될 거고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될 거고 그래서 무조건 한 9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해요.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학계 일각에서는 이게 그 지진의 규모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규모 2가 올라가면 1000배가 돼요. 제곱하면. 그래서 뭐 지금 군발 지진 해봤자 4 요런 지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4도 크지만 그 4 같은 지진은 9짜리 지진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했어요. 5, 6, 7, 8, 9니까 32의 5승인가요? 네, 뭐 1000배, 뭐 10만 개가 일어나도 그런 지진은 그렇죠. 10만 분이 일어나도 그 큰 지진 한 번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은 지진들, 뭐 7 이런 지진도 우리에겐 크지만
동일본 대지진 같은 9짜리 지진을 이렇게 수용해내기 위해서는 7짜리 지진도 1000번이 일어나야지 수용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아무리 일어나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네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학계에서도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이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런 뉴스도 요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부산 해역에서 심해어인 대형 돛돔이 잇따라 잡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귀한 심해어라고 하는데 네. 저게 최근 들어 많이 보이더라. 네. 이거는 이제 생물들이 지진 전에 먼저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고 이상 현상을 보이는 그런 약간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부산에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낚시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돛돔은 또 이게 용왕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야 잡을 수 있는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런 물고기라고 하고 200m 이상 심해에 사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보면은 이제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심해어 예를 들어서 산갈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엄청 길쭉한데 뭐 한 5m, 6m 이상 크기가 되는 그런 심해어가 그 얕은 바다에서 발견이 되거나 뭐 그 지진 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진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진 나기 전에 가스 냄새가 막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진 전에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지질학적인 게 아니라 뭔가 동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실 실제로 뭐 인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진이 나기 전에 뭔가 땅이 좀 쪼개지면서 땅 속에 있던 어떤 가스들, 황을 포함한 그런 가스들이 방출이 되면은 심해에 살던 물고기가 이제 황의 농도가 올라가면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위로 올라온다. 거기를 탈출해서 여기로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좀 과학적인 부분은 이제 라돈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서 이제 그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땅속에서 만들어진 이후에는 걔들이 이제 또 다시 붕괴해서 그다음 달 핵종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땅이 쪽에 땅 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애들만 감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감지되는 사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해어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기거나 가스가 감지가 되거나 이랬을 때 지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어떤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 보니까 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는 되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안 보이던 물고기가 발견됐어요. 그 기다려 보니까 지진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지진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큰 지진이 있은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먼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기다렸더니 지진이 나더라. 이런 사례가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무슨 인터넷에 새들이 움직였는데 지진 아닌가요? 이 글 뒤늦게 재조명. 약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기사. 맞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돛돔도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피식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진이 만약에 며칠 안에 내일 뭐 모레 나잖아요. 그럼 그때 돛돔 이거다. 이거는 확실했다. 이럴 수는 하겠죠.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 딱 이게 우리가 장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만약에 뭐 7월이든 뭐 조만간이든 발생을 하면 크게 옆 나라인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뭐 우리 남해 쪽으로 뭐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해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큰 지진이 납니다. 그 해구에서 큰 지진이 나는 이유는 지진이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그 규모를 환산을 하는데 에너지가 큰 지진은 일단은 단층의 길이가 아주 길고 연결성이 아주 좋아야 돼요. 예. 일본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는 단층 뭐 연장성이 한 1000km에 달하니까 굉장히 연장성이 좋은 아주 긴 단층이고 네. 단층 면이 미끌리는 면이 아주 넓어야 되는데 그 면도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거기다가 한 번에 움직이는 양도 굉장히 큽니다. 수 미터가 미끌리니까요. 아, 예. 보통 우리나라 지진 해봤자 뭐 센티미터 이하. 예. 아, 스케일이 다르구나. 네네,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수 센티미터 이런데 이건 수 미터 단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어서 그로 인한 진동에 의해서 건물 붕괴 네. 이거에 의해서 큰 위험이 있고 그 다음 재해 요소가 이제 쓰나미예요.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다가 네. 튕겨 올라요. 네. 땅이 튕겨 오르기 때문에 그 위에 바다를 들어 올려 버리거든요. 아, 바다를 들어올 그 원리군요. 네. 쓰나미가. 단순히 그냥 일단 이렇게 단순 미끌리면 예. 이건 별일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끌려 들어가다가 위에 있던 지각이 미끄러지면서 탁 튕겨 오르거든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해구에서 그래서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반드시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난카이 해구에서 8,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맞아요. 그건 이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일본 역사 문헌에서 네. 큰 지진 났을 때마다 쓰나미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100%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뭐 쓰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네. 일본이 사실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남해안이나 일본의 동해안, 우리 동일본 대지진 때도 쓰나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쪽으로는 오지 않았던 이유가 일본 열도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쪽 그 미국으로까지 쓰나미가 가긴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동일본이니까 좀 바로 이해가 되는데 네네. 난카이도 일본 열도가 막아주나요? 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그렇구나. 큐슈, 시코쿠 그다음에 저걸 넘어올 수는 없겠구나. 예, 뭐 오사카, 나고야 뭐 저기를 넘어서 쓰나미가 못 오니까요. 전에 교수님께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본 열도를 영 니은자라고 보면 그 가로획에 해당하는 게 난카이 해곡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죠. 예, 가로획에 해당하는 곳이죠. 저기도 어쨌든 열도가 막아준다. 저기서 쓰나미가 발생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네. 뭐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났을 때 네. 그 1000km 떨어져 있는 그 방콕에서 태국 방콕에서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그랬죠. 빌딩이 예. 무너졌는데 예. 지금 난카이 해곡에서 가깝게는 500km밖에 안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얀마 지진이 7점 얼마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에서 9짜리 지진이 만약에 났다. 예. 그러면 그거 뭐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몇백 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미얀마 지진에. 예.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한 500km 위치한 부산에서 그 진동이 안 느껴질까요? 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뭐 부산에서 그런 일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했던 마지막 지진 194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해방되고 나서 뭐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곳에 어떤 피해가 올지, 남해안에 어떤 피해가 올지 잘 몰라요 지금.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모르고 네. 기본적으로 이 지진이 이렇게 나서 뭐 전파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케이스처럼 지진이 뭐 우리나라 깊은 곳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평가를 하려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지구 내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지각의 두께가 얼마다. 뭐 지각의 물리적 성격이 어떠하다. 뭐 퇴적층의 두께는 어떻다. 예.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 바다를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 바다에 지각 두께도 모르고요. 동서남해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예, 지각 두께도 모르고 퇴적층의 두께도 사실은 모릅니다. 뭐 최근에 대왕고래 시추를 했잖아요. 예. 그 시추 지역의 퇴적층의 두께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과학적인 접근으로 예측을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재난의 방제를 위해서도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측,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바다에서 자원 탐사를 할 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문제인 거죠. 기술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지원을 하면.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뭐 19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주변 바다를 완전히 샅샅이 다 뒤지고 예, 그리고 뭐 물리 탐사는 당연하고 네. 뭐 시추공을 거의 지각까지 뚫는 시추공들이 일본 주변에만 수십 개에 달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그 IODP라고 해요. International Ocean Drilling Program이라고 해서 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합자해서 네. 그 드릴쉽을 가져다가 땅 깊이까지 뚫어보는 예. 그런 프로젝트예요.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네. 그 프로젝트가 이제 국제 사회가 다 합심을 하고 돈을 공동 출자하긴 하지만 네. 그 드릴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과거에는 미국 그 배 이름이 조이데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고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GQ라고 하는 배였는데 조이데스 레졸루션은 퇴역을 하고 예. 중국에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를 해버렸어요. 멍샹이라고 하는 몽상이죠. 몽상이군요. 예, 배를 만들어서 GQ와 멍샹 이제 양강 체제인데 다 우리랑 경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주변 바다 뚫어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 예, 다 자기 주변 바다는 엄청 깊이까지 다 뚫어서 다 확인을 해놨는데. IODP가 이제 국제 공동해양 시추 프로그램.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주변은 아예 빈틈이 없을 정도로 다 뚫어봤어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일본 동쪽 바다 그리고 남쪽 바다에는 해저에다가 지진계를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예, 빈틈이 없어요 거의. 예, 뭐 그래가지고 지진을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예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진의 예보라는 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바다에서 아주 작은 지진이 나도 아주 정확한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진원이 어딘지, 정확한 위치와 발생 기작 그리고 정확한 시점 해가지고 발생 즉시 쓰나미 경보가 바로 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는 안 돼. 예,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은 우리나라 동해안 뭐 원전들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지각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층이 어떤 형태의 단층이 있고 이런 걸 몰라요. 아시겠지만 일본 육지에서 큰 지진이 나던가요? 아시겠지만이라고 하셨지만 잘 모릅니다. 예, 사실 그 육지에서 나나? 그죠, 육지에서는 안 납니까? 육지에서 나죠. 나죠. 근데 큰 지진은 다 어디서 나던가요? 해안가요. 다 바다입니다. 다 바다에서 나요. 그게 뭐냐면 결국 대륙하고 바다가 만나 있는 이 경계 접합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서 거기서 큰 지진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동해하고 한반도가 만나는 그 경계 부분이 가장 약한 지역이고 큰 지진은 아마 거기서 날 수밖에 없어요. 동해안과 한반도 지각의 경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한반도가 되게 오래된 땅이고 지진 안전지대고 안정된 땅이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한반도 지각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동해안 지각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2024년도 1월 1일에 일본의 노토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노토반도가 어디냐면 동해의 동쪽 편이에요. 일본의 서해안이에요. 네, 동해의 가장 동쪽 편.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일본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서해안에서 지진이 났는데 7.6 지진이 났는데 일본의 서해안에서 10년에 한 번씩 규모 7.5에서 8의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동해지각이 섭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공식화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도 그거와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형태예요. 우리 한반도 지각 밑으로도 동해안 지각이 섭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초기 섭입이긴 하지만 이게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지고 있고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이제 중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말인데. 맞습니다. 이 배우잖아요. 이게 뭐 압축에 의해서 한반도 동부가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해안 단구라든지 하안 단구라든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동해안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동해 지각이 아래로 파고드니까 상대적으로 한반도 동부는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지질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바닷속을 조사를 안 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주시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난카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대지진이 그럼 우리의 불안정한 지질 구조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악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제가 아까 예. 직접적인 예. 직접적인 어떤 지진에 의한 피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래서 뭐 지진이 전파해서 우리나라 동남쪽이 난카이 해곡 지진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순간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 이후에 수년간 지금도 아마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해구에서 나는 지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밀고 있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방에 있는 곳에 어떤 힘의 불균형이 야기가 돼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를 꽉 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딘가를 안 밀다가 갑자기 밀었을 때도 저기에 변형이 밀치면 우리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밀고 있다가 손을 놔버려도 그렇죠.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해지고 있던 힘이 없어져 버려도 변형을 야기를 하거든요. 영향을 주긴 주겠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는 곳이 지금 북쪽으로 쫙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끄러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방에 있는 우리 동해 바다 예, 영향을 받겠죠. 우리 동해라는 바다가요. 기본적으로 그 3천만 년 전에는 이 동해 바다가 없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동해가 생겼냐면 일본이 저 동쪽으로 남쪽으로 끌려가면서 동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했는데 지금은 미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예, 반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힘에 의해서 동해 쪽이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생기고 줄어들고가 뭐에 의해서 수용이 될까요? 그게 다 단층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힘이 변화하면 우리 동해안에 있는 큰 지진 단층들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영향으로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이 되나요? 네, 이건 뭐 일본 학계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꽤나 가능성이 높군요. 그러면. 네, 뭐 이게 일본 정부에서 뭐 난카이 해곡보다도 후지산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전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먼저 나왔어요. 심지어 후지산의 경우는 난카이 해곡의 경우는 이재민을 한 1,200만 명 수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후지산의 경우는 폭발할 시에 이재명 규모를 뭐 2천만 명 이상으로 2,700만 명까지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1707년도에 난카이 해곡에서 호에이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났었고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12월에 후지산이 폭발을 했어요. 두 달 한 49일쯤 후에 폭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계에서는 지진에 의해서 후지산 아래의 마그마방이 진동을 받게 되고 그 진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마그마방이라는 거는 그 돌이 녹은 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액체 안에 가스가 녹아 있어요. 마치 그 탄산음료 같은 상태인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죠. 지진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그 안에 녹아 있던 가스, 주로 물인데 그 가스가 액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컵에다가 맥주 따르면은 거품 빠져나오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설이고 실제로 그때 이제 폭발성 분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화산재가 지금 다 확인이 돼요. 도쿄도에 한 2cm 이상씩 그때 당시 분출했던 화산재가 쌓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분화가 있고 나서 300년이 흘렀어요. 보통 그 호에이 분화 전만 해도 그 후지산의 분화 주기가 100년이야. 수십 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분화한 지 300년 됐네요. 된 거예요. 찰만큼 찼네. 이제 뭐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한 몇백 년 활동 안 하면 이제 죽은 거네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시간 단위하고 지구의 시간 단위가 다르니까 이제 그 후지산 입장에서는 지금 마그마가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본 그 기상청에서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은 계속 마그마가 꿈틀대면서 지진동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가스 누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죠? 뚜껑이 아주 잘
막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콜라 사이다도 뚜껑 열려 있으면 김이 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뚜껑이 아주 잘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걸 누가 흔들어 버리면 그렇죠. 그게 터졌을 땐 난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그마가 가스가 매우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측이 되니까 지금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시 그 후지산 내부에는 반드시 마그마방이 지금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시각화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분화가 일어나면은 폭발 지수 5 이상의 그 통가원가 2022년도 그런 형태의 분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백두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백두산 같은 경우는 후지산처럼 뚜껑이 잘 덮여 있는 화산이 아니에요. 뚜껑이 김이 샜나요? 지금 백두산은 천지가 있죠. 칼데라라고 하는데 압력밥솥으로 치면 압력밥솥 뚜껑이 날아가 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스가 엄청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걱정이 좀 덜하다. 네, 백두산은 좀 걱정 덜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후지산뿐만 아니고 큐슈 지역에 보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화산들이 모여 있어요. 아소산, 뭐 사쿠라지마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화산들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화산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 후지산만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 그런 화산도 이제 고려 대상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한 가장 객관적인 어떤 진단과 예측 김기범 교수님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위기도 우리나라, 대만, 홍콩 이런 데서 굉장히 높고 불안감, 공포가 번지고 또 이런 뉴스가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7월 5일 지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설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 있으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향후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80%라는 확률을 이야기한 것은 동일본 대진 때처럼 손 놓고 당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대비야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은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 좀 뭔가 재난 대비에 있어서 좀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결코 과하진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낫지. 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측 못했던 대규모 산불도 경험을 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느 순간 들이닥칠 수 있는데 그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제 정책은 희생자들의 피 위에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꼭 피를 흘려야 그 다음에 한다는 거. 그게 우리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그 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공포 분위기 조장하는 건 아닌데요. 최소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즉각적으로 방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는 우리가 좀 미리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기초조사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제 정책 같은 거야 으쌰으쌰 만들어내면 하겠지만 기초조사는 수년 수십 년이 걸쳐서 모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꺼번에 얻자 이것도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조금씩 1년에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얻는 장기적 안목의 어떤 대책을 좀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방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막연한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언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재난이라면 좀 말씀하신 대로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김기범 교수님과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